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든든한 아웃소싱 서비스 강민수 기업 성장 연구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의 걱정이 뭘까요?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매출이겠죠. 그리고 자금일 테고요. 그리고 회사가 건실하게 성장하셨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승계 문제겠지요. 또한 회사에 잉여금이 많으시면 어떻게 빼올까 고민이실 겁니다. 결국 세금 문제이겠지요. 절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최근 컨설팅 업계의 절세 끝판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근로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 발생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사용자 측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퇴직금 인상 없이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급여나 상여를 올려주게 되면 근로자분들의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를 보시면 손비는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 되느냐입니다. 법인에서 비용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2021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님 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이라는 의미는 개인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병원 원장님이니 개인 사업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산을 출연하면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10%만 비용 처리 인정해 주다가 2021년도에 100% 비용 처리해두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설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의결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 몇 명이 모여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증이 그 주소지 해당 주소지로 우편 송부됩니다. 인가 신청은 보통 빠르면 일주일 내 되고 가끔 제출 서류 미비로 보안 떨어지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가 신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가 신청은 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법무사 통해서 법원 등기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 따라서 서류를 이거 가져와서 저거 빼라 하고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등기관 잘못 걸리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령합니다. 다음은 법인등기부등본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립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세무서에 들어갈 때 아마도 일반 법인 설립할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러 갈 때 세무서에 뭘 갖고 가죠? 간이난 법인 정관,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자가사업장일 때는 내가 임대인이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임차 사업장일 때는 종종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에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소유주의 임대차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동의를 안 해주는 임대인들이 있어 실무를 처리할 때 난감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임대료고 시세보다 깎아주고 싸게 들어왔으면서 또 사업자를 낸다는 거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르시는 분은 금방 법인 주소를 변경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법인 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무사 비용 또 들지. 시간도 다시 일주일 소요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또 인가증 변경 신청도 또 해야 됩니다. 경험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해보면 5개당 1개는 보완이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 등기와 맞는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라 달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병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데 한 달이면 될 걸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처음부터 꼭 확인을 하고 시작합니다. 사업장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신규 복지법인 사업자 내는데 임대인이 동의해 주실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가기관에 임대를 해서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임대를 해준 주체가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소호사무실 같은 곳을 얻어가지고 그곳을 본사로 등록해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보통 모법인 이름을 땁니다. 예를 들어 모법인 명칭이 대한민국이면 복귀기금 명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민국으로 명칭을 대부분 정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이름을 정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모법인과 상관없이 홍길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정해도 무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기금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모법인 대표로 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이사 2명 감사 1명이 있어야 되고 근로자 측에서 이사 2명 감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는 등기 임원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등기 임원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 이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재단이나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사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자 및 이사진이 100%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자녀나 가족이 근로자 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 가족이 등기 임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만 하고 있으면 근로자 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법인 주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법인의 주식을 300% 보유하고 있어도 등기 임원이 아니면 근로자 측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인 A법인 B법인 2개가 하나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한다. 라고 봤을 때 A법인에서 사용자 측 이사 1명, 근로자 측 이사 1명씩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B법인에서 사용자 측 이사 1명, 근로자 측 이사 1명 나오면 됩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설립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법인을 몇 개 갖고 계신 대표님들이 나는 이 회사도 대표, 저 회사도 대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분이 계신데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겹치지 않게 4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임원도 상관없고 주주도 상관없습니다. 출연금 10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의 80%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비과세해 줍니다. 증여세 비과세, 사대보험 절감, 임금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은 근로자에게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기금법은 기금에서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더 줄 수도 있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직원에게는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기회는 줘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을 도와드릴 저희 연구소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어떤 직원한테 월급여를 900만 원 지급하는 경우 연봉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한테 체력 단련비 및 교육 훈련비를 매달 25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 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A 회사의 이 직원의 소득세는 연봉 1억 8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총 부담세액이 소득세는 약 2,300만 원 정도 되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대보험은 별도로 하고 본인 부담하는 사대보험을 합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런 구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분산 지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650만 원만 책정하고 복지기금에서 체력단련비 및 교육훈련비로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직원분의 종합소득과표는 7,8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월 250만 원, 연간 3천만 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직원의 소득세는 1,350만 원으로 줄어들고 사대보험을 합쳐도 총 부담세액이 1,8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구도를 짰을 때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세이브되는 금액은 연간 약 1,2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회사도 직원에게 부담해야 될 건보료 부담분만큼 줄어들게 되어 회사도 이익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부담분 약 18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총 합계는 1,38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거나 고액 연봉자가 있는 경우에 또는 병원의 페이닥터 같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대보험까지 병원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기업체가 너무 우량해서 해마다 성과급 또는 특별상여금, 지출액이 많은 회사의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액 연봉 직원이 있을 때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연봉 증가액이나 특별상여금을 기금 통해서 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하고 직원분과 대표님 입장이 협의하시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고 하면 그러면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돼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을 설립한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1억에서 3억 정도를 출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존액을 복지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존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연액은 전액 비용 처리되어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금 항목을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현금만 가능한 게 아니라 주식도 가능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주식을 회사에 자사주로 팔고 양도세 20% 납부하고 분류과세로 종합과세 안 되고 사대보험 부과 없이 단일과세 20%로 주식 양도세 납부하고 미처분익여금을 EXIT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 취득은 상법상 4가지 사유로 가능합니다. 자사주 취득 목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으로 자사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 팔면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어떻게 처리할지 매년 공고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매년 공고를 신문에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 자사주 취득할 때 취득 목적을 보유 후 양도 목적 또는 스탁그랜트 목적 등으로 취득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소각하면 의제배당 처리돼서 소득세 폭탄 맞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게 자사주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겁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100% 비용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주식가치 평가를 했을 때 주식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주주가 법인의 자사주 취득하고 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고 비용 처리하여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고 자녀의 지분은 어부지리로 높아지고 이때 낮아진 주식가치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통해서 가업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가업승계를 낮은 세율로 달성한다.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출 500억에 당기순이익 30억 나오는 회사이면서 주식가치가 25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증여세가 120억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를 100% 다 자녀에게 승계한다고 했을 때 자사주를 30억 해서 전액 비용 처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업가치가 130억으로 떨어져서 증여세가 약 60억으로 60억이 절감이 된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님은 본인 소유 주식회사의 자사주로 팔아서 분류과세 단일세율로 25% 정도의 양도세만 내고 오후자금 22억 원 정도 EXIT하고 자사주는 복지기금에 출연해서 법인세 영원 납부하고 주식가치 엄청 낮춰서 가업승계하는데 낮은 세율로 한 번에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닙니다. 1982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이슈화되었냐 하면 2021년도에 기금 출연금 전액 100% 비용 처리되고 비과세되는 걸로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차명주식도 출연이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차명주식일 발생했을 당시에 세금을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금 계산 없이 무턱대로 차명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 폭탄 맞고 낭패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명주식은 증여의제로 추정됩니다. 납세자가 차명주식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밝힐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연해도 됩니다. 출연 금액이 좀 작을 때는 출연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차명주식 가액이 크면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